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무사랑 2를 이용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조정사항 8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8가지 세무조정 중에 첫 번째 사항인 결산재무제표상의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산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소득세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무제표를 통해서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라든가 각종 처분 손익 등에 대한 부분들은 소득세법이 소득 원천설과 열거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각종 처분 손익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 또한 바로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소득 종류별로 구분에 의해서 소득세가 신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또는 배당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 그러니까 세무조정 명세서 없이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과 배당소득 등은 이자 수익 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재무제표에서 우리 세무조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개인 조정의 표준 그러니까 수익금액 조정 쪽에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총수익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외 수익도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 쪽에서 계정 과목과 결산상 수익금액을 우리 매출 조회를 통하여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매출 조회 기능에는 영업외 수익까지 전부 다 수익금액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된 총수익금액은 당연히 조정명세서상에서 정리하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판매 장려금이나 관세 환급금, 국고 보조금, 보험 차익, 부동산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상당액 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영을 하는 방법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장기 할부 판매 상품 등에 대한 수익금액, 기타 수익금액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탭이 있습니다. 이 탭 기능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판매 장려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판매 장려금을 이 수익금액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우리 재무제표상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 재무제표에서 세무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자 수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 총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이자 수익을 제외하는 세무조정을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산재무제표에 누락된 수익금액들은 이 조정이라고 하는 6번 가산, 7번 차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반영된 내용은 우리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하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는 감가상각비는 우리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에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우리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현행소득세법은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결산재무제표에 정확하게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회사 계산상각비를 제로로 전부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나 처분 또는 폐기한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관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제가 예를 들어서 비품에 2015년 5월 3일 날 취득한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기 취득 및 당기 증가분에 반영을 하여 회사 계상액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조정사항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개인 조정에 감가상각비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는 회계관리 쪽에서 살펴봤던 메뉴와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작성이 된 내용을 미상각분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세무조정사항은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또 건설용 장비에 대한 전기 감가상각비, 송금 필요경비 추인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 대상 자산과 우리 감가상각 조정 쪽에서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대상 자산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계표를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고 해서 101번 기말 현재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1억 6,68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회계관리 쪽에 우리 결산재무제표, 즉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하셔서 합계잔액시산표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유형자산에 있는 차변금액의 합계 11억 6,680만 원하고 숫자가 반드시 일치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토지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가액과는 반드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있는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로 2억 6,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재무제표에 있는 2억 6,10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반드시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 회사 계상 상각비 4,471만 4,866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명세서나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반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총액하고 반드시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감가상각 대상 가액이나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다른 상태에서 세무조정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잘못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 있는 내용이 결산재무제표와 숫자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여형에 대한 부분, 즉 DC형 퇴직연금은 납입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 명세서가 없습니다. 근데 DB형, 즉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납입액을 회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즉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세무조정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DB형으로 가입된 퇴직연금을 실제 퇴직이 발생했을 때 DB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지급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부분이 다시 회사로 회수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 화면에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 계산이라고 해서 실제 기말까지 납입한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2번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은 1,500만 원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23번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해약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기초에 납입한 1,500만 원 중에 퇴직자한테 5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이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이 다시 회사로 리턴해서 입금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서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F3번 기능을 눌러보시면 세무조정 사항은 당해 연도 납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1억 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범위 미달액이라고 해서 퇴직연금 필요경비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당해연도 퇴직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에서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사항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퇴직연금 등 지급에 대한 500만 원 유보 추인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23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 있는 23번 기중퇴직연금 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금액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총수익금액 산입 유보 추인으로 세무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수령 해약액이 500만 원 있다라고 했을 때 총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실 때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 이런 형태로 회계 처리했다면 그때는 총수익금액 산입 유보 추인, 필요경비 산입 유보 추인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및 해약액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관리 쪽에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접대비의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접대비 내용이 입력이 될 때 접대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적요번호, 적요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세무조정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사랑2에 등록되어 있는 접대비는 모두 고정적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적효는 접대비만큼은 적효를 수정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접대비 입력에 대한 첫 번째 메뉴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대비 해당액과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한 내용이 자동으로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적요 내용을 바탕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접대비 조정의 투 부분입니다. 2번 부분에 보시면 총 수익 금액과 특수 관계자에 대한 수익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특수 관계자에 대한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5억 원을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수익 금액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돼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접대비에 대해서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접대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접대비 조정 명세서와 개인에 대한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은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장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합쳐서 본점에서 일괄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개인 사업장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때, 즉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사업장별로 별도로 각각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세무조정을 할 때 접대비에 대한 기본 한도 1,200만 원과 중소기업의 한도 2,400만 원 기본 한도를 사업장별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분 계산하는 메뉴가 우리 접대비 조정 명세서의 F4번 복수사업장 재계산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복수사업장 기준 재계산 메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 사업장의 수익 금액이 3억 5천이 있다라고 했을 때 3억 5천을 입력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 없이 단독 사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접대비의 기본 한도가 2,400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2,400이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F4 복수사업장 기준 한도 재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타 사업장 수익 금액 3억 5천을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 한도가 4번에 있는 1,200, 2,400이라고 하는 금액이 2,077만 2,334원으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접대비 한도 초과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 복수사업장이다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장에 대한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타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한도를 안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업장별로 이렇게 계산한 내용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 경우와 한도 미달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도 미달액이 나올 때는 미달액이 나온 사업장의 미달액은 그냥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가 나온 사업장은 초과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 기부금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명세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기부금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부처에 대한 인적사항 내용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되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바탕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된 기부금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기부처의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거래처 등록을 하시고, 기부처를 거래처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미리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또 별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조정 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쪽에서 소득금액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부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사항이 끝난 후에 조정계산서 상에 나오는 차가감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예제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무조정을 통해서 조정명세서상에 조정계산상에 반영된 금액이 반영되었다라고 했을 때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 초과 금액은 다음 연도에 2월하여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2014년, 13년도에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초과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내용이 있다면 2013년도에 법정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7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당해 연도에 700만 원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반영을 해주시고 상단 부분에 소득세법 기부금 2월액 필요경비 산입액이라고 해서 한도 법정 기부금 한도 미달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반영을 해주시면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기부금을 반영하게 되는데, 기타 기부금, 즉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이 아닌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조정계산서 쪽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와 기부금 2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와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한도 초과된 기부금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당해 연도에 반영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7번째,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면 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구분계산서는 표준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분 과정을 거쳐서 세무조정 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분 기준 해서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손익 계산서 구분 격리 쪽에 있어서는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구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조업과 도매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와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은 전부 다 공통경비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신 후에 두 번째 세무조정 소득 구분이 있습니다. 세무조정 소득 구분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있는 세무조정 사항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반영된 세무조정 사항이 손익계산서에 영업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면 대상인지 아니면 공통분인지
개별분이라고 하면 감면 대상이 1번인지 2번인지 이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분 과정은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 세무조정사항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누락된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조정사항 중에 빠져있는 부분,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기부금은 조정계산서에 기부금 한도 초과와 기부금 2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은 조정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과목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목 추가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이 차가무 조정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란이 금액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습니다. 원래 빨간색이 아닌 평범한 회색깔 색으로 나타나야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조정계산서상에 나오는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과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치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일치되도록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 금액 1,464만 2,713원, 도매업에서 발생된 소득 금액 6천만 77만 6,841원이라고 하는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적용하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금융소득 입력 시의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이러한 소득들은 전부 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은 우리가 조정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소득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이 소득 구분 코드를 하단 부분에서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하단 부분에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F2번을 통해서 자세한 코드를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는 거주자별로 이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금융소득을 입력하실 때 특히 소득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이자 소득인 경우에는 13번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3번으로 코드 부여가 되어 있고요.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부분은 11번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로 두 개가 대부분의 이자 소득 구분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1번과 22번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21번은 배당 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 소득이 되겠고 22번은 배당 가산액 적용 대상이 아닌 배당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배당 가산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에서 배당받은 소득을 다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을 다시 소득세법에서 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이중과세, 법인과 개인 간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배당 가산액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 반영된 금액은 추후에 우리 배당 세액 공제로 그 금액만큼은 세액 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이 배당 가산액을 계산을 하실 때 대상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이자 소득부터 2천만 원, 기준금액 2천만 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 지금 우리 화면에 입력되어 있는 이자 소득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1,500만 원을 이자 소득으로 먼저 채워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만 원의 구성은 배당 소득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 배당 가산액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부터 먼저 나머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300만 원 구성하게 되고요. 자, 7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 가산 적용 대상 배당 소득인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은 기본 금액인 2천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6,800만 원만 배당 가산액 적용 대상이다. 즉 이중과세 조정 대상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 배당 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 금액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800만 원을 찾아내게 되면 748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배당 가산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원천징수, 소득공제, 가산세, 금융소득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이 되게 되고요. 자, 금융소득 계산 쪽에서는 배당세액 공제 금액이 748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우리 8번 탭에서 종합소득 계산 쪽에서 세액 공제 명세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F7번 세액 공제 입력란을 눌러보시면 하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 금액이 748만 원이다라는 금액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 부분에 배당세액 공제란에 748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금융소득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무사랑2를 이용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무조정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실수 없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